여보, 나 지금 헛것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아내의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묘비 앞을 가리켰습니다. 가을바람이 부는 묘지 입구, 낯선 여자의 검은 우산 아래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3년 전 흙으로 돌아간 제 아들이 하나도 둘도 아닌 무려 넷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얼굴을 그대로 빼다 박은 4명의 아이들. 순간 억장이 무너져 내리던 백만장자 부부의 시간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3년 전 죽은 아들에게는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기적 혹은 충격적인 진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추모공원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박정호는 검은 양복을 단정히 여미고 부인 순자는 검은 한복을 입고 하얀 국화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왔구나, 민수야. 정호가 아들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하나뿐인 아들, 삼성토건의 후계자로 키워왔던 민수의 사진이 묘비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빠 왔다. 아빠는 너 없는 회사가 아직도 마음이 허전하다. 네가 맡았어야 할 큰 사업도 네가 없으니까 매일 힘들다. 순자가 고개를 떨구며 떨리는 손으로 꽃을 내려놓았다. 우리 아들 엄마 또 왔다, 민수야. 엄마는 아직도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매일 밤 내 생각만 한다. 정우와 순자는 잠시 조용히 묵념을 올렸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아들을 잃은 상실감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리움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 순자가 갑자기 정우의 팔을 꽉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저 사람들 왜 여기 있는 거야? 정우는 고개를 돌리는 순간 헉하고 숨을 삼켰다. 민수의 묘에서 20m 떨어진 곳에 젊은 여성 1명과 4명의 어린 아이들이 서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 익숙했다. 이게 말이 되나? 이 얼굴이, 이게 정우의 입술이 떨렸다. 내 아이들은 같은 나이, 같은 얼굴, 같은 표정이었다. 민수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다. 여보, 나 미칠 것 같다. 똑같아. 민수 어릴 때랑 똑같아. 순자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다. 젊은 여성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다가왔다. 저 혹시 박민수 씨의 부모님 맞으신가요?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우는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우리가 민수 부모인데 누구십니까? 왜 이런 모습으로? 저는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민수 오빠의 연인이었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순자가 거의 비명을 질렀다. 뭐라고요? 연인? 민수가?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소영이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반대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맨 앞에 있던 아이 하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우를 바라보았다. 엄마, 저 아저씨 할아버지야? 그 한마디에 정우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순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부짖었다.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민수야, 우리 민수야, 이 아이들이 어떡해. 둘째 아이가 순자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순자는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더 쏟았다. 아이고, 표정도 눈도 웃는 것도 전부 민수야, 어쩌면 좋니?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아이들 민수의 피가 맞습니까? 소영은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다. 네, 맞아요.
4명 모두 민수 오빠의 아이들입니다. 내 쌍둥이예요. 정우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내 쌍둥이라고요? 4명 다 민수의 아이들?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아이들 이름은 민준, 민호, 민석, 민우예요. 그 순간 막내 민우가 정우 앞으로 다가왔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민우예요. 정우는 아이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아이고, 민수야, 네가 남기고 간 아이들이구나. 이 귀한 애들을. 소영이 놀라며 말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갑자기 와서 죄송합니다. 순자가 소영의 손을 붙잡았다. 아니에요. 미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던 거지.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민수 오빠가 떠났다는 건 뉴스로 알았습니다. 그땐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연락드릴 용기도 없었어요. 죄송해요.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오늘이 3주기라고 해서 마음 먹고 왔어요. 정우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합시다. 들을 말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은 후 정우와 순자는 소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신기한 듯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 오빠와는 한국대학교에서 만났어요.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죠.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2년 정도 사귀었는데 회장님께서 민수 오빠의 결혼 상대로 다른 분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시 그들은 같은 재벌가 딸인 김혜진과의 결혼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오빠도 많이 고민하셨어요. 집안의 기대와 저에 대한 마음 사이에서. 그래서 헤어지게 된 건가요? 순자가 안타까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졸업하기 직전에 저희는 헤어지기로 했어요. 민수 오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소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지 한 달 후에 임신한 걸 알게 됐어요. 정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때 민수한테 연락하지 않았나요? 연락하려고 했는데 민수 오빠는 이미 김혜진 씨와 약혼 발표를 하신 상태였더라고요. 소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내 쌍둥이라니 정말 드문 일이잖아요? 정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자연 임신으로 내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은 수백만 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영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위험했고 출산도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순자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희들의 진짜 할머니란다. 민준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진짜요? 그럼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어른들이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영이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하늘나라에 계신다고만 말해왔던 것입니다. 정우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신단다. 그럼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는 것도 보고 계셔? 민석이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정우와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간 메말라 있던 마음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 씨, 혹시 DNA 검사를 해봐도 될까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간절해서 확실히 하고 싶어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아이들에게 확실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민우가 정우에게 다가가 작은 손으로 정우의 큰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따뜻해요.
정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은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 같은 존재들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소영 씨, 지금까지 혼자서 내 아이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순자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이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오후 정호와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정말 꿈 같아요. 순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 것 같아. 정호도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소영은 아이들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그녀는 민수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오빠 아이들이 드디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났어요. 소영이 사진 속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아이들을 진짜 손자처럼 아껴주실 것 같아요. 그날 밤 두 가족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3년간 잃어버렸던 희망과 3년간 감춰왔던 비밀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대 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박정우와 소영은 긴장한 채로 의사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서류를 들고 말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이 99.9%입니다. 내 아이들 모두 박민수 씨의 친자식이 맞습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손자가 있어요. 4명씩이나. 순자가 울먹이며 정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영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확실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소영 씨, 이제 우리가 정말 가족이군요. 정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살면 어떨까요? 한남동 본가는 방도 넓고 아이들이 뛰어놀 정원도 있어요. 하지만 소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아직은 조금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왜요? 혹시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순자가 서운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모든 게 바뀌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할까 봐요. 지금까지 작은 아파트에서 살던 아이들이 갑자기 큰 집으로 가면 소영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이에요. 순자가 간청했습니다. 그때 정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정수 회장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정호야, 지금 당장 회사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박정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고 명령조였습니다. 정수 회장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정호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요? 벌써요? 순자가 불안해했습니다.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에요. 그리고 정수 회장님은 삼성토건 공동 창업자이시니까 당연히 알 권리가 있죠. 박정수는 정호의 아버지와 함께 삼성토건을 창업한 동업자였습니다. 정호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처럼 따르며 정수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성인이 된 후에는 존경의 의미로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정호는 소영과 아이들을 데리고 삼성토건 본사로 향했습니다. 63층 회장실에 들어선 아이들이 거대한 유리창 너머 서울 전경을 보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와, 여기가 하늘이야? 민준이 큰 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정수의 반응은 정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손자가 4명이나 나타났다고? 박정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 회장님, DNA 검사까지 했어요.
확실한 제 손자들이에요. 정우가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DNA 검사?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박정수가 결과지를 대충 훑어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수가 죽고 3년이 지나서 갑자기 나타났다는 게 말이 돼? 왜 지금까지 숨어 있었어? 박정수는 정우보다 3살 위로 정우의 아버지인 박영수 회장과 함께 건설업계에 뛰어들어 삼성토건을 일궈낸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정우의 아버지가 10년 전 세상을 떠난 후로는 정우를 아들처럼 아끼며 회사를 함께 이끌어왔습니다. 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들을 직접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민수와 똑같이 보나마나야. 요즘 성형수술로 얼마든지. 박정수가 화를 내며 말을 자르더니 갑자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마 정우 너 상속 때문에 가짜 손자들을 만들어낸 건 아니겠지? 뭐라고요? 정우가 펄쩍 뛰었습니다. 박정수는 삼성토건 지분 30%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우가 70%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였습니다. 민수가 죽으면서 정우의 지분은 더욱 확고해졌고 박정수는 은근히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봐. 민수가 죽고 나서 회사 지분이 내게 완전히 넘어갔잖아. 그런데 갑자기 손자가 나타나면 또 상속 구조가 바뀌는 거고 영구 집권할 구실이 생기는 거지. 회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순자가 울분을 토했습니다. 소영이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저희가 방해가 되는 것 같네요.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정우가 소영을 붙잡으며 박정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군요. 박정수가 소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얼마 받기로 했어요? 10억? 20억? 저희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뭘 원해요? 설마 진짜 사랑? 박정수가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평범한 카페 알바생이 갑자기 재벌가 며느리 행세하려니까 연기가 서툴러 내 아이들이 점점 긴장한 채로 엄마 뒤에 숨어 서 있었습니다. 회장실의 무거운 분위기와 어른들의 차가운 대화가 아이들을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화내?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가 폭발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 앞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 그 애들이 정말 우리 민수의 핏줄인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박정수가 냉소했습니다. 저는 정훈의 아버지와 함께 이 회사를 맨손으로 일궈냈어. 정우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회사를 지켜왔다고. 박정수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체불명의 가짜 손자들까지 데려와서 나를 밀어내려고 해? 소영이 참지 못하고 터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하? 박정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 살았을 때는 왜 안 나타났어? 죽고 나서 3년 뒤에 나타난 건 냄새 맡고 온 거지. 민호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 엄마, 저 아저씨 왜 그래?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정우에게 다가가 다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영이 결심한 듯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소영 씨, 정우가 급히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저도 많이 고민해 봤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갈등과 의심 속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순자가 당황했습니다. 아이들은 평범하게 자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알게 해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박정수가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자, 이제 정체가 드러났지? 조금만 압박하니까 도망가네. 소영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 하자 민우가 정호에게 달려와 다리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또 만나지? 우리 할아버지 맞지? 정호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꼭 만나자.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하지만 박정수는 끝까지 냉정했습니다. 잘 됐어. 애초에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며칠 후 박정수는 법무법인 대안의 김철수 변호사를 대동하고 정호를 찾아왔습니다. 정호야, 나도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야. 내 아버지와 함께 맨손으로 이 회사를 일궈냈다고. 박정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죽고 네가 모든 걸 독식하는 것도 참고 있었는데 이제 가짜 손자까지 만들어서 영구 집권하려고. 회장님, 진정하세요. 아이들은 진짜. 증명해봐. 박정수가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김 변호사, 말씀해주세요. 김 변호사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왜 3년간 숨겨졌는가? 친자식이라면 당연히 양육비 청구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순자가 분개했습니다. 둘째, 내 쌍둥이라는 의학적 희소성입니다. 자연 임신으로 내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은 수백만 분의 1인데 더구나 이 여성의 신분도 의심스럽습니다. 박정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민수와 사귀었다는 증거라도 있나? 사진 한 장, 문자 메시지 하나라도? 그날 밤 정호와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손자들 못 보게 되는 건 아니겠죠? 순자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반드시 지켜낼 거야. 정호가 다짐하며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깊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정수의 집요한 방해와 법적 위협, 그리고 소영의 마음 변화가 겹치면서 상황이 점점 꼬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영은 비좁은 원룸에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라면 4그릇을 나누어 먹이니 각자 몇 젓가락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언제 다시 만나? 민우가 물었습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소영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박정수의 차가운 시선과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문제인 걸까? 소영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민수의 아들들이고 정우와 순자는 진심으로 손자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소영이 다짐하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쌍둥이들은 여전히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오늘 회사에서 겪은 일이 아이들에게도 상처를 남긴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나쁜 아이들이야?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들까지 자책하게 만드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들이야. 소영이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민수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오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사진 속 민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3주 후 삼성토건 본사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비서가 급히 정호의 회장실로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김혜진 씨가 오셨습니다.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혜진은 민수와 약혼했다가 교통사고로 민수가 사망한 후 미국으로 떠났던 여성이었습니다. 대원그룹 회장의 딸로 하버드에서
MBA 과정을 마치고 3년 만에 귀국한 것이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회장님. 3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김혜진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혜진 양, 정말 오래간만이군요. 어쩐 일로? 민수 오빠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김혜진이 냉정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민수 오빠에게 숨겨진 아이들이 있다는. 그것도 4명씩이나요. 정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문을? 하지만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김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걸 보세요. 김혜진이 병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수 오빠는 불임이었어요. 정확히는 무정자증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정호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비뇨기과에서 발행한 검사 결과였습니다. 박민수라는 이름과 함께 심각한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약혼했을 때 아이 문제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무정자증,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럴 수가.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오빠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남자 자존심 때문에. 김혜진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입양을 고려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소영 씨의 아이들은 당연히 민수 오빠의 친자식이 아니에요. DNA 검사?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김혜진은 더욱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민수 오빠가 그 이소영이라는 여자와 사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민수 오빠의 모든 교제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약혼 기간 동안 저희는 항상 함께 있었거든요. 김혜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소영? 그런 이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민수 오빠가 다른 여자와 사귈 시간도 없었고요. 정우의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전문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이런 수법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벌가를 노리는. 그때 박정수가 들어왔습니다. 김혜진의 방문 소식을 듣고 급히 온 것이었습니다. 혜진이 왔구나. 잘 됐네. 박정수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바보 정호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듣더라고. 박정수 회장님, 안녕하세요. 김혜진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박정수가 의료 서류를 보더니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런 증거가 필요했어. 정호야, 이제 믿겠나? 하지만 정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회장님, 김혜진이 감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 민수 오빠의 명예가 이렇게 더럽혀지는 걸 볼 수 없어요. 그날 오후 정호는 급히 소영을 불러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소영은 아이들과 함께 왔는데 예전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는 김혜진이 가져온 의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소영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무정자증이었다는 의료 기록입니다.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럴 리가. 민수 오빠는 제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소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서류가 가짜라는 건가요? 정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분명히.
아이들의 아버지가 정말 민수인지 확실한가요? 그때 김혜진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계산된 것처럼 같은 카페에 온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진이에요. 김혜진이 소영에게 차가운 미소를 보냈습니다. 민수 오빠의 약혼녀였죠. 약혼녀? 소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민수 오빠와 2년간 약혼 상태였어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민수 오빠의 연인이었다고요? 저희는 대학교 때. 거짓말이에요. 김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는 저 말고 다른 여자와 사귄 적이 없어요. 저는 민수 오빠의 모든 일상을 알고 있었거든요. 약혼 기간 동안 저희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언제 다른 여자와 만날 시간이 있었겠어요? 김혜진이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소영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네, 아이들은 긴장한 채로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준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김혜진이 아이들을 보더니 냉소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성형수술도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나 봐요. 성형수술이라니요. 소영이 분노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무정자증인 남자의 아이가 4명씩이나? 김혜진이 조롱했습니다. 정우가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소영 씨,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가요? 민수 오빠예요. 소영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정말 민수 오빠의 아이들이라고요. 증명할 수 있어요? 김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 오빠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나요? 사진이라도 있어요? 소영이 망설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은 헤어질 때 모두 삭제했던 것입니다. 사진은 헤어질 때 다 지웠어요. 편리하네요. 김혜진이 비웃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요? 편지, 선물, 그것들도 너무 아파서 다 버렸어요. 정말 완벽한 사기꾼이네요. 증거는 하나도 없으면서 아이만 4명? 민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그 모습을 본 소영이 결연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진짜 민수 오빠의 자식들이고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김혜진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증명해 보라고요. 법정에서요? 네, 친자 확인 소송이요. 저도 민수 오빠의 유족으로서 권리가 있거든요. 정우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혜진 양,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회장님, 민수 오빠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이런 사기꾼 때문에 민수 오빠가 바람둥이로 오해받을 순 없어요. 소영이 아이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법정에서 증명하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진짜라는 걸. 하지만 김혜진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있어요. 김혜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수 오빠는 생전에 유언을 남겼거든요. 유언이요? 정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어요. 자신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절대 믿지 말라고요. 그런 유언을. 민수 오빠가 얼마나 이런 일을 우려했는지. 김혜진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영의 얼굴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카페를 나서며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의료 기록, 김혜진의 증언이 모두 상충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가 속은 걸까요? 순자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정우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편 소영은 작은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재우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과연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수 오빠,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영이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소영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혜진의 등장으로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갔고 박정우 회장마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엄마, 배고파? 막내 민우가 소영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통장 잔고는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만으로는 내 아이를 키우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소영은 눈물을 참으며 라면을 끓였습니다. 네 그릇으로 나누어 먹이려니 각자 몇 젓가락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아, 엄마가 내일 장 봐올게. 오늘은 조금만 참자.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지 궁금해하며 문을 열어보니 60대 초반의 단정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이소영 씨 맞나요? 저는 박민수 씨의 담당이었던 강민호라고 합니다. 소영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민수 오빠의 담당이셨다고요? 네,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과 과장입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강민호 의사는 가방에서 두꺼운 의료진 기록을 꺼냈습니다. 김혜진 씨가 가져온 의료 기록이 조작된 것 같아서요. 조작된 것이라고요? 소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민수 씨를 직접 진료했거든요. 무정자증이 아니라 일시적인 정자수 감소 상태였어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것이었죠. 강민호가 진짜 의료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6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영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뿐만 아니라 민수 씨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강민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소영이라는 여성분과 사귀고 있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민수 오빠가 저에 대해 말씀하셨다고요? 네,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도 받으시는 거였어요. 결혼해서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다고. 강민호는 계속해서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김혜진 씨의 주장도 거짓입니다. 민수 씨는 김혜진 씨와의 약혼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가족들의 강요였죠. 그럼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버드에서 의료 연수를 받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돌아와서 이 소문을 들었고 의료진으로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강민호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강민호는 아이들을 보더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민수 씨와 똑같이 생겼네요. 특히 이 아이는. 강민호가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민수 오빠의 어린 시절을 아세요? 민수 씨가 보여주셨거든요. 가족 사진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강민호는 휴대폰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민수가 병원에서 찍었던 사진들이었는데 그 중에는 소영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 민수 씨가 제게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소영이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다 지웠다고 생각했던 추억이 민수의 담당이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김혜진 씨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을까요? 물론 혼자서는 어렵죠. 하지만 도움을 줄 사람이 또 있어요.
다음 날 강민호 의사의 소개로 소영은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박민수의 대학 동기인 이태준 변호사였습니다. 소영 씨,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이태준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늘 소영 씨 이야기를 했거든요. 민수 오빠가 저 이야기를. 물론이죠. 대학 동기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얼마나 소영 씨를 사랑했는지. 이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혜진이라는 여성과의 약혼은 정말 억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이태준은 가방에서 여러 증거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조사해 봤는데요. 김혜진 씨의 주장에 모순이 많아요. 어떤 모순인가요? 첫째, 그녀가 제시한 의료 기록의 날짜입니다. 민수와 소영 씨가 사귀기 시작한 시점보다 훨씬 이전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기록 자체도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태준이 컴퓨터를 켜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김혜진 씨는 민수와의 약혼 기간 동안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었어요. 여러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정말요? 셋째, 대원그룹과 삼성토건 사이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죠. 김혜진의 아버지와 박정수 회장이 사업상 파트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박정수 회장이 상속권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손자들이 나타나면 곤란하니까 미리 차단하려는. 소영이 분노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냥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습니다. 이태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수의 대학 동기들이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어요. 모두 민수와 소영 씨의 관계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도움을 주시겠다고요? 물론이죠. 민수는 우리 모두의 친구였어요. 그 친구의 아이들이 이런 모함을 받을 순 없죠. 그때 강민호 의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소영 씨,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민수 씨가 생전에 정자를 냉동 보관했거든요. 결혼 전에 미리 준비했던 거예요. 냉동 보관이요? 네, DNA 비교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이태준이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다면 김혜진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강민호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 샘플에 접근하려면 유족의 동의가 필요한데 박정호 회장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법적으로는 그분이 유일한 직계 유족이니까요. 소영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회장님이 허락해 주실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태준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설득해야죠.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가면 믿어주실 거예요. 하지만 박정수 회장이나 김혜진이 방해할 텐데. 그래서 전략이 필요해요. 이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반격할 때가 됐습니다. 강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내 쌍둥이가 자연 임신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증거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김혜진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할 거예요. 소영이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태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당당히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생활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의 동기들이 모금을 하기로 했어요. 법정 비용까지 모두 지원하겠다고요. 소영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에요. 이태준이 소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소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희망의 손길들이 그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아이들도 엄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민준이 소영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조금 웃었네? 응, 좋은 아저씨들을 만났거든. 우리 할아버지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럼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소영이 아이를 끌어안으며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소영은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제 든든한 동맹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이태준은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혜진과 박정수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어. 이태준이 다짐하며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친구 민수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주 후 서울중앙지법 가정법원에는 양쪽 진영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소영과 네 아이들, 이태준 변호사, 강민호 의사, 그리고 민수의 대학 동기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박정수, 김혜진,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우와 순자는 정가운데 앉아서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주 동안 쏟아진 증거들과 증언들로 인해 진실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친자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피고 측에서 제출한 의료 기록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판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해당 의료 기록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박정수와 김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영의 눈에서는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날짜 조작과 의료진 서명 위조가 발견되었으며 원본 의료 기록과 대조한 결과 전혀 다른 내용임이 밝혀졌습니다. 강민호 의사가 증인석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증언이 옳았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증인 강민호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박민수 환자는 일시적인 정자 감소증을 앓았지만 치료 후 안전이 회복되었습니다. 판사가 계속해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은 완전히 거짓임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어서 민수의 대학 동기들의 증언도 인정받았습니다. 증인 김성호, 이철민, 박재현, 최영수, 정민석의 일관된 증언에 따르면 고인 박민수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원고 이소영과 교제관계에 있었음이 명확합니다. 박정수가 변호사와 속삭이며 당황해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김혜진과의 약혼은 순전히 집안의 강요였으며 고인은 이를 원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혜진이 의자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거짓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DNA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우와 순자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인 박민수가 생전에 냉동 보관한 정자와 네 아이들의 DNA를 직접 비교한 결과 99.9999% 일치율을 보입니다. 소영이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3년간의 외로운 투쟁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박민준, 박민호, 박민석, 박민우가 고 박민수의 친자식임을 확인합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영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의심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회장님. 이해해요. 소영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순자도 달려와 내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손자들, 정말 우리 손자들이구나. 민준이 순자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그럼 이제부터 영원히 가족이란다. 그러나 판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추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증거 제출 및 위조 문서 행사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찰에 요청합니다. 순간 법정 문이 열리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김혜진 씨, 위조 문서 행사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혜진이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김혜진이 수갑을 차며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김혜진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박정수도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공모 혐의로 조사받게 된 것입니다. 판결 후 한 달 소영과 아이들은 한남동 본가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집이 어색했지만 아이들은 금세 적응했습니다. 할아버지, 정원에 새가 와 있어요. 민호가 뛰어와 정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정호는 손자와 함께 정원으로 나가 새들에게 모이를 주었습니다. 3년간 잃어버렸던 행복이 되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민서가 달걀 좀 깨뜨려 보렴. 이렇게요, 할머니? 민석이 조심스럽게 달걀을 깨뜨렸습니다. 아이고, 잘했네. 우리 민석이가 요리 천재구나. 소영은 집안일을 도우며 조금씩 가족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정호와 순자의 따뜻한 배려로 점점 편해졌습니다. 소영 씨,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순자가 소영을 챙겼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어느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정호의 무릎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민우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정호가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너희 아빠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단다. 너희들처럼 웃는 걸 좋아했어. 우리랑 닮았어요? 그럼 똑같이 생겼어. 특히 민준이는 아빠가 5살 때랑 완전히 똑같아. 아이들이 사진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소영은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정호는 회사에서도 새로운 활력을 보였습니다. 손자들이 생기자 일에 대한 의욕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회장님,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비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자 자랑 좀 들어줄까? 정호가 미소를 지으며 손자들 사진을 꺼냈습니다. 삼성토건의 직원들은 회장의 변화를 신기하게 지켜봤습니다. 3년간 침울했던 회장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박정수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회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혜진과의 공모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적 처벌도 받게 되었습니다. 정호야, 정말 미안했다. 박정수가 마지막으로 정호를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진짜 손자들을 못 알아봤구나.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입니다.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한강공원, 놀이공원, 동물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꿈 같아요. 소영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민수 잃고 나서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순자가 손자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소영과 정호, 순자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영 씨,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혼자서 내 아이를 키우시느라. 아니에요.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키울게요. 순자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딸같이 생각하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그 순간 소영은 지난 3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준 것, 그리고 자신도 진짜 가족을 얻은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소영이 마음속으로 하늘에 있을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들어줘서. 그날 밤 온 집안에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3년간의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월요일 아침, 정호는 평소와 같이 새벽 조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남동 본가의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밀려왔습니다. 어라? 정호가 잠시 멈춰서서 머리를 가누려 했지만 심한 두통과 함께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현관에서 신문을 받으려 나온 순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호가 정원 돌계단에서 그대로 쓰러진 것입니다. 의식을 잃은 정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순자가 정호를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소영이 아이들 아침밥을 준비하다가 순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이. 순자가 말을 잇지 못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119입니다. 한남동에서 6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아이들도 소란소리에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왜 그래? 민준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파서 그래. 괜찮아질 거야. 소영이 아이들을 달래며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느껴진 것은 1시간 같았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정호를 들것에 옮기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네요. 뇌출혈이나 뇌경색 가능성이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순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정호는 즉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가족들은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죽는 거야? 민우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는 강하시니까 금방 나으실 거야. 순자가 손자들을 안아주며 위로했지만 그녀 자신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는 부인이고 이분은 며느리예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뇌 MRI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좌측 중대 뇌동맥 폐색으로 인한 급성 뇌경색입니다. 뇌경색이라니요? 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뇌조직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받으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뭔가요? 소영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우측 편마비와 실어증이 발생했습니다. 오른쪽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하시고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순자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회복이 안 되는 건가요? 재활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하지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각오하셔야 해요. 그날 저녁 중환자실에 누워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정우를 본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정우는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민석이 유리창 너머 정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안 일어나요? 민호가 소영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조금 기다려야 해. 이틀 후 정우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정우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한편 삼성토건에는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장이 쓰러지자 주가가 급락했고 경영진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전무이사가 병원으로 달려와 물었습니다. 아직 많이 안 좋으세요.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정수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박정수는 김혜진과의 공모 사건으로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에 나와 있었습니다. 정우가 쓰러진 이상 내가 회사를 맡아야겠어. 박정수가 응급 이사회에서 당당하게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완전히 의식을 잃으신 건 아니잖습니까? 전무이사가 반박했습니다. 뇌경색 환자가 무슨 경영을 해요?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박정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주주들을 생각해서라도 경영권은 신속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박정수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쓰러지자마자 즉각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박정수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가짜 손자들 문제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무이사가 당황했습니다. 정우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재산을 함부로 물려줄 수는 없어요. 뇌경색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박정수의 주장은 교묘했습니다. 아마 몇 달 전부터 뇌혈관에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린 모든 결정들이 과연 유효할까요? 이틀 후 박정수는 법원에 정우의 성년 의견인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재산관리인 선임도 요청했습니다. 박정우 씨는 중증 뇌경색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박정수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백억 원대의 재산 처분이나 상속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원의 임시 결정이 나오기까지 박정수는 회사 재정을 동결시켰습니다. 정우 명의의 모든 계좌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하죠? 하루에 100만 원씩 나가는데. 순자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있잖아요. 소영이 위로했지만 그녀 역시 불안했습니다. 박정수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남동 본가에서도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본가도 회사 소유 자산입니다. 정우가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무관한 사람들이 함부로 거주할 수는 없어요. 무관한 사람이라뇨? 순자가 분개했습니다. 소영이는 며느리고 아이들은 손자들이에요. 그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했잖습니까? 박정수가 비웃었습니다. 법정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정우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상태에서 동의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더 나아가 박정수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환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무관한 방문객의 출입을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과 아이들의 면회를 제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소영이 결국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소영 씨,
순자가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갈등 속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날 저녁 소영과 아이들은 다시 비좁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가난한 생활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엄마, 우리 다시 여기 살아야 해? 민호가 답답한 원룸을 보며 물었습니다. 잠깐만이야. 할아버지가 나으시면 다시 같이 살 수 있어. 하지만 소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병원에서 혼자 정우를 간병했습니다. 재활 치료는 힘들었고 정우의 회복은 더뎠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순자가 소영에게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막 행복해졌는데. 아니에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소영이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불안했고 이제 막 하나가 된 가족이 다시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날 밤 소영은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가족을 지켜야 해. 소영이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족들의 눈물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박정수의 면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면회 금지 명단에 있으셔서. 간호사가 미안해하며 소영을 막았습니다. 저는 박정호 회장의 며느리고 이 아이들은 친손자입니다. 소영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환자의 가족이 면회하는 것을 막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어요. 하지만 법적 대리인께서. 그때 마침 강민호 의사가 복도를 지나다가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정수 씨가 이 가족의 면회를 금지시켰다는데요. 강민호가 즉시 분노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가족의 면회는 환자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뇌경색 환자의 경우 가족과의 정서적 교감이 뇌 기능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법적 대리인이 지정되어서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법적 대리인이라는 이유로 직계가족의 면회를 금지할 권한은 의료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민호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는 환자의 회복을 방해하는 비인도적 행위예요. 강민호는 즉시 병원장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면회 금지 조치가 철회되었습니다. 소영과 아이들이 드디어 정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우는 손자들을 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일제히 달려가 정우를 조심스럽게 껴안았습니다. 아이들. 정우가 힘겹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며칠간 말을 거의 하지 못했던 그가 손자들을 보자 즉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할아버지, 우리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 정우의 왼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아프신 거 아니죠?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사랑해.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우가 왼손으로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간 거의 움직이지 않던 손이 손자들을 보자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들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환자분이 자발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신경외과 과장이 흥미롭게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이는 뇌 손상 부위가 회복되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예요. 매일매일 아이들의 방문이 계속되자 정우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그림을 그려 보여주고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줄 때마다 정우의 반응이 좋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민석이 자신이 그린 가족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엄마 그리고 네 형제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예, 예뻐. 정우가 전보다 훨씬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 목소리 좋아졌어요. 민우가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정우는 휠체어에 앉아서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휠체어를 밀어주며 함께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꽃이 예뻐요. 민우가 장미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정우가 느리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이태준 변호사는 계속해서 박정수와 김혜진의 공모관계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소영 씨,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이태준이 급히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김혜진이 검찰에 자진 출두했어요. 자진 출두요? 네, 그리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이태준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박정수로부터 5억 원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인정했어요. 의료기록 조작에도 직접 관여했다고 하고요.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김혜진이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을 본 후로 괴로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박정수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고 삼성토건 주주들과 이사회에서도 강한 반발이 일었습니다. 박정수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격렬한 항의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가짜 증거로 진짜 손자들을 모함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결국 박정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에 직면한 그는 병원으로 찾아와 정우에게 사과했습니다. 정우야, 정말 미안하다. 박정수가 정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정우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랬어? 욕심이었어. 상속권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어. 박정수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소영이 아이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박정수는 내 아이들을 보며 깊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아, 아저씨가 정말 미안하다. 왜 우리한테 화내고 나쁜 말 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너무 나쁜 사람이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막내 민우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쁜 사람도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착한 어린이래요. 그 말에 박정수는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추악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우야, 모든 걸 원상복구하겠어. 회사도, 집도, 동결된 계좌도, 모든 것을. 정우가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태준 변호사가 신속히 모든 법적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법적 다툼이 철회됐습니다. 그리고 김혜진의 자백으로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고요. 강민호 의사도 정우의 회복 상태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환자분의 회복 속도가 의학적으로도 놀랍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 치료 요소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드디어 한남동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2달 만에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방으로 뛰어가며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다시 함께 살 수 있어요? 민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영원히, 함께. 정우가 비록 아직 약간 느렸지만 확실하고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영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결과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수 오빠. 소영이 마음속으로 하늘에 있을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훌륭한 가족을 만들어줘서, 그리고 저에게도 진짜 가족을 선물해줘서. 그 밤 정우는 비록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고 행복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순자가 소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정말 고마워. 네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이런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요. 진정한 가족애와 변하지 않는 사랑이 모든 시련과 위기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6개월 후 정우는 기적적인 회복을 보였습니다. 매일 계속된 재활치료와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거의 완전히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회사 가세요? 민준이 정우가 양복을 입는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쉬었으니까 이제 일도 해야지. 정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도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가고 싶어요. 민우가 애교를 부렸습니다. 주말에 회사 구경시켜줄게. 약속? 아침 식탁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순자는 정호의 건강식을 챙기고 소영은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소영아, 오늘 오후에 시간 있으면 함께 쇼핑할까? 순자가 제안했습니다. 네, 좋아요. 아이들 겨울옷도 사야 하고. 소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소영은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정우와 순자는 진짜 딸처럼 소영을 대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정우를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전무이사가 기뻐했습니다. 손자들 덕분이야.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새 생명을 줬어. 정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우는 회사에서도 새로운 활력을 보였습니다. 손자들이 생기자 일에 대한 의욕도 다시 살아났지만 예전과는 달리 일보다 가족을 더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중요한 계약 건이 있는데.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몇 시까지야? 오후 6시까지 걸릴 것 같습니다. 안 돼. 오늘은 민석이 학예회가 있어. 5시에는 꼭 맞춰. 정호의 이런 변화를 직원들은 신기하게 지켜봤지만 동시에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네 쌍둥이들은 모두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같은 반에 배정되어 학교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건설회사 사장이에요. 민호가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요리를 정말 잘해요. 민석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예뻐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내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좋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 같네요. 어느 주말 온 가족이 민수의 묘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찾는 자리였습니다. 아빠, 우리 할아버지 완전히 나으셨고 모두 행복해요. 민준이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정말 행복해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정우와 순자도 아들의 묘 앞에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민수야, 네가 우리에게 이런 좋은 선물을 줘서 고마워.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들 덕분에 할아버지가 새 사람이 됐어. 정말 고맙다. 정우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소영은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어요. 우리 모두 행복해요. 그의 크리스마스, 한남동 본가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거실에는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많이 줬어요. 아이들이 선물을 뜯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착하게 잘 자라서 그렇지. 정우가 손자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우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변호사와 상의해서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어. 가족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성토건의 모든 지분은 민준, 민호, 민석, 민우에게 똑같이 나누어 상속하기로 했어. 할아버지, 민준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리고 소영아에게는 한남동 본가와 별도의 재산을 남기기로 했어.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소영이는 우리 딸이고 아이들은 우리 손자들이니까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어른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소영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혼자서 내 아이를 키우느라 절망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순자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소영이와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줬어요. 정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입니다. 몇 년 후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도 이 화목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네 쌍둥이는 각자 다른 재능을 보이며 성장했습니다. 민주는 경영에 관심을 보여 정호의 뒤를 이을 가능성을 보였고 민호는 의학에 관심이 많아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고 민우는 운동신경이 발달해 축구선수를 꿈꿨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커서 할아버지처럼 회사를 하고 싶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저는 의사가 돼서 할아버지 같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손자들의 꿈을 듣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 자신의 인생이 완전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영도 이제는 완전히 이 가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이자 정우와 순자의 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죠? 어느 날 민우가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우리 모두 함께 있으니까. 그날 밤 소영은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가 남겨준 이 아이들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거예요. 한남동 본가의 거실에서는 오늘도 세 세대가 함께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신문을 읽고 순자가 뜨개질을 하며 소영이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딛고 찾은 진정한 행복, 혈연을 넘어선 사랑으로 완성된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민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는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정다롭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3대 독자 박정호 회장에게 찾아온 네 손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어떻게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소영이 혼자서 내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 정우와 순자가 아들을 잃고 느꼈던 깊은 상실감, 그리고 박정수의 욕심으로 인한 갈등까지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 가족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소중함, 그리고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이 어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남동 본가에서는 세 세대가 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민수도 분명 미소 짓고 있을 테지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